자, 10일입니다. 자, 네. 선생님이 오늘 24년 3월 17일 일요일이고요. 2시부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어휘 시작하겠습니다. 찰나라는 거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걸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알겠죠? 다음 향락적, 누릴 향자에 즐길 낙자입니다. 지금 다 뒤에 무슨 적 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것,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찰나의 유의어로는 순간적이다 라는 것도 보셔야겠고요. 순간적이다. 향락적이라는 건 놀고 즐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아닙니까? 박태훈 맨날 놀고 즐기는 거 향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영리적이라는 거는 영리, 경영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돈을 쫓는 것을 영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의 아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 선생님도 처음 봤어. 하버드대에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어. 실물로 본 사람은 이 사람 처음이야. 이분은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학사를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코이카라는 코이카 이걸걸? 코이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1950년 그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해외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지금 이 코이카라는 곳입니다. 이 코이카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 압니까? 되게 가뭄 심한 그렇죠. 아프리카는 거진 가뭄이 심하죠. 좋은 지적 좋았습니다. 자, 요 나라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런 나라 가면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뭐가 필요해? 생수. 오아시스. 우물 파는 거죠, 우물. 뭔지 알겠다. 생수를 그러니까 기계가 와서 이제 생수랜다 우물을 파도록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포크레인을 몰거나 그렇지 않아요. 5톤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지원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고용이 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분이 하셨던 연구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 코이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출산율이 엄청 높은 거 알아요?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되게 높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거는 일단 피임에 대한 그런 적이 없어요. 인식이 별로 없고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가지면 그냥 낳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시점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다정이 나이면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냥 15살 결혼하고 애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임 여성이 되는,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되면 그냥 아이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애를 몇씩 낳아요? 8명, 10명씩 낳습니다. 피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낳는 거예요. 일단 그냥 낳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낳고 보는데 낳고 나니까 이제 여성이 출산 이후에 이제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허들이 높은 일이지 않습니까?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내 배에서 어떤 생명을 잉태한 뒤에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10달이나 시간을 내 몸의 에너지를 연결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산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출산을 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의료의 어떤 보조를 받고 있는지, 병원은 언제 가서 어떠한 처방을 받고 어떠한 보충을 하고 영양적으로 보충을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연구를 하면 이게 돈 버는 일일까요? 그냥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돈 버는 일은 아니죠. 그 도와주는 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해서 비영리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라는 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지만 이 여성, 이 인권, 이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훨씬 건강,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좀 실현해야 할 의무 같은 거기도 한 거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 이해됩니까? 영리는 돈을 추구하는 거, 비영리는 돈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목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구해 나가는 걸 영리적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궁극적입니다. 궁극적. 궁극적이라는 것은 결국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결국 좀 쉽게 얘기하면 끝판에 도달하는 겁니다. 끝판.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사 들어가요. 나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오! 나사 오. 공부 많이 근데 잘 봐. 그 나사에 들어가는 거는 나사라는 어떤 뭐 미항공 우주국인가요? 나사가? 나사에 들어가는 건 들어간다고 해보자고. 유명한 그거니까. 근데 그 다음은 왜? 있냐는 겁니다. 아, 들어가서 뭐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건 나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끝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나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됐습니까? 내가 단순히 대학교를 가겠다. 이거는 사실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건 어쨌든 더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거니까 제일 끝까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다음 논제입니다. 논제.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오케이?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의 제목. 깻잎. 자, 좋습니다. 깻잎 논쟁. 우리 태훈이가 깻잎 논쟁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직 깻잎 논쟁의 논제가 뭡니까?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깻잎을 두 장 이제 딱 한 장을 먹으려 하면 두 장 집히니까 남자친구가 떼주는 거죠, 한 장.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와준다. 도와준다? 여자친구의 친구를 남자친구가 도와준다. 여자친구의 친구를 남자친구가 도와준다. 이거죠. 애인이 있는 애인이 있는데 A가 친구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준다. 깻잎을 떼준다. 떼어줘도 되나? 부적격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논제가 되는 겁니다. 이 논쟁의 제목. 애인이 있는 A가 이성 친구의 깻잎. 그러니까 이거는 여사친, 남사친인 겁니다. 여사친, 남사친. 애인이 아닙니다.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어줘도 되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돼요?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됩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말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너가 떼주는 건 돼, 안 돼? 그건 되는데 깻잎을 떼주시면
아, 그건 되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어주는 건 안 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매우 이율배반적인 우리 태윤이한테 묻겠습니다. 저 생각해보면 두장 뜨면 그냥 두 장 먹으면 돼요. 짧게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왜 굳이 한 장을 떼냐? 두 장을 잡았으면 두 장을 먹으면 되는데, 그죠? 짧게 먹고 그걸 많이 그렇지. 그렇죠. 이게 태훈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밥을 일단은 원래 요만큼을 밥을 떴으면 만약에 깻잎을 두 장 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장 먹고 물 많이 그렇죠. 일단 깻잎이 뭐 이렇게 생겼죠? 깻잎 한 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걸 곱하기 2를 먹고 물 마시면 되잖아요. 밥을 이만큼 먹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물을 이만큼 먹는다. 그렇죠? 이게 태훈이가 생각하는 깻잎 논쟁의 해결 방안. 그러니까 결국 태훈이는 굳이 떼어줘야 하냐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어떤 논쟁에 대해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의 제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됐죠? 자, 다음 사실 논제. 사실 논제는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하는 논제입니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하는 겁니까? 팩트. 이게 팩트죠, 팩트. 이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논제는 좀 얘기가 달라요. 가치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위해를 가해도 괜찮냐? 괜찮은가? 아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냐는 거야. 내 피해를 내가 남에게 안 겪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괜찮냐는 겁니까?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정당방위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쪽에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져서 물이 막 내려오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뛰어서 올라가면 막을 수 있다. 아니, 난 살 수 있어. 근데 거길 올라가려면 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걸 막고 있어. 못 올라오게. 집주인은 허락을 안 해줘. 그걸 부수고 들어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부수고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치 논제가 되는 겁니다. How about you? 사람을 때리면 폭력입니다. 폭력보다는 내가 죽는 걸 택하겠다. 네. 오! 어차피 거기서 근데 거기 어차피 살아나가면 깜빵에 들어가야 돼. 사는 게 낫지. 오케이, this is 가치 논제. 오케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정책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가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은가람 중학교에서 여기 오는 길에 뭐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잖아. 지난주에 막 붙었잖아. 몰라? 학부모총회 말고 그 대로에 대로예요? 저번 뭐 지하철 9호선 막 붙어 있잖아. 저 그거 하는데 스타필드 받아서 뭐라 해야 되지? 정치 지하철 9호선이요. 지하철 9호선 실행과 관련한 내용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걸 하려면 당연히 어떤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불편한 게 엄청 불편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소음도 많을 거고요. 도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차 엄청 막힐 겁니다, 이 동네에. 저기 4호선. 그리고 이거 뭐 1, 2년 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이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 나이 30쯤에 와서 보면 그때쯤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땅 이거 깊이 파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판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땅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파트가 꺼진다거나 그래요?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정책 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주장,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제시하는 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관조입니다. 관조요.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볼관자에 빛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해가 달이 비추는 것처럼 본다야. 해나 달이 비출 때 막 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지금도 봐봐. 저 밖에 보여?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밖을 볼 수 있는 건 뭐야? 햇빛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햇빛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조한다는 건 되게 고요한 마음 상태로 쳐다보게 되는 걸 관조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인식하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걸 인식하다라고 합니다. 규정하다. 법 규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 규정하다. 규정에 지금 이게 규정하다지 않습니까? 그냥 규정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규칙 같은 거죠. 룰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규정하다는 거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다정은 정말 예쁘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나는 정다정을 예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거야. 됐어? 정다정은 진짜 눈웃음이 예쁘다. 내가 그렇게 규정한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다음 화합이요. 화합. 화목하게 어울린다. 화합. 뭐 이거는 딱히 우리가 쉐어할 만한 내용일 필요도 없을 정도. 화합. 그죠? 공존. 함께 존재하는 게 공존입니다. 유의어로 동존이 있네요. 동존. 다음 양성평등. 혹시 여러분들 교실에서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깻잎 논쟁은 있지만 양성평등 논쟁은 없다. 뭐 맨날 군대 얘기 뭐 이런 거 안 해? 그거는 니네는 군대도 안 가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런 저출산 출산율 낮은 상황에서는 이제 여성의 복무가 의무 복무로 전환될 수도 있다. 또 조심스럽게 뭐 예측해 볼 수 있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 다르니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차별. 성별로 인해서 차별받는 게 성차별이죠. 인도가 제일 심한데. 인도? 그렇지. 인도 같은 나라, 선생님 또 인도 가봤지 않습니까? 인도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카레? 인도는 카레죠. 저 싱가포르 가는데 누나들. 거긴 싱가포르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누나들 성차별했대요. 뭐라고요? 니네 누나들이 그렇게 중국말 했대요. 그건 성차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뭡니까? 차별했어요. 칭칭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뭐면 그건 인종차별인 거죠. 인종차별.
성차별은 어떤 성적으로 규정된 거지 않습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성차별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출발선을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합시다. 근데 출발선이 여기가 도착점입니다. 근데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얘보다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보자고. 얘는 토끼고 얘는 거북이야. 그래서 얘한테 너는 여기에서 출발해 라고 했어. 그건 차별입니다. 차별. 응? 빠르다고 뒤에서 하는 뒤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차별을 해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차별이란 상황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여러분들도 교실에서 조심하셔야겠죠? 친구들한테 하는 말, 행동 모두 다. 자, 인종차별,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 강요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합니다. 다문화사회, 결국 우리나라가 향하게 될 거는 다문화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의 상황으로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외국에서 이주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 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문화 국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우리나라는 매우 순혈주의죠. 우리나라 어딜 가도 솔직히 말해서 니네 어딜 가도 다 니네같이 생긴 애들이지. 맞잖아요. 흑인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니네 학교 중에 흑인, 백인, 뭐 어디 동남아 어디든 누구든 있어요? 아프리카?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그게 점차 바뀌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뭐 대표적인 나라들은 뭐 유럽에서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죠. 거기를 가면 뭐 일단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미국은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서 이렇게 왔지만 미국 또 거기 원주민 인디오들도 있고요. 흑인, 멕시칸은 접해 있고, 또 미국이란 나라 때문에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 다인종 국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똑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이주민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은? 원주민인 겁니다. 됐어요? 사람은 이주민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주민인 거죠. 됐어요? 다음. 됐죠? 밑에 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1의 11월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1의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총 4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1학년, 2학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4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쉬운 편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11월 모의고사는 1년을 다 배운 내용을 반영해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풀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갈게요.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 똑바로 앉아. 이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현대인들의 행복입니다. 현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무엇으로 간주했냐면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 안락이 뭐래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안자. 편안하고
즐겁답니다. 됐어요? 안락.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뭡니까 여기서? 여기 뭘까? 돈. 그렇죠? 또 뭐 많이 있겠죠. 뭐 시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물질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시가 뭡니까? 같은 거죠. 오케이? 동일시는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집인데 그냥 집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집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 돈을 많이 넣었을 때 쓸 수 있는 집하고 돈을 조금 넣었을 때 살 수 있는 집이 다르잖아. 자,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선생님은 이제 현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는 걸. 왜냐면 이제 그게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세이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이제 숙소를 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박에 50만 원짜리 숙소를 쓴다고 해봅시다. 1박에 50만 원짜리 숙소 그리고 1박에 선생님이 잡았던 것 중에는 한 7천 원? 7,000원짜리였어요. 7천 원짜리? 여기는 어디였냐면 네팔이 인도 옆에 있습니다. 인도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서 하룻밤 자는데 7,000원이면 잘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럿이서 자야 돼. 침대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방에 6개 있었어요. 12명이 자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저쪽에선 코 골고요. 저쪽엔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요. 저 옆에서는 토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애는 하루 종일 아이패드 뭐 핸드폰 켜놓고 노래 듣고 있고요. 환장합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신혼여행 같은 데 갔을 때 가면 이제 딱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내 짐을 받아주죠. 그죠? 그리고 내 객실까지 짐을 가져다 주죠. 가면 웰컴 드링크라고 음료를 주죠. 또 와서 고맙다고 침대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뭘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펼쳐놔. 좀 약간 뭐 근데 뭐 해피 허니문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여기에 무려 7749 한 70배를 더 쓴 겁니다. 그렇죠? 돈을 썼더니 안락,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여기서 느끼는 쾌감, 오예!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인물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거는 현대인의 행복이랑 써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지금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다르게 설명한다고요. 다르게 얘와 얘는 다르다고요.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인간 고유의 기능 무슨 말이야?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 심진섭은? 네? 인간 고유의 기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인간 고유의 기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너 뭐라 그랬지? 인간의 고유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셋 중에 정답은 요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고유입니다. 고유.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에우다이모니오 요거 행복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이성이 뭐야? 사랑하는 거? 이성. 너의 이성이 여자, 이게 그 이성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발휘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행복이라고. 오케이? 현대인들의 행복은 뭐라고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현대인들의 행복. 돈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돼 있어? 뭐라고 정의돼 있어? No! 현대인들 여기서 No! 현대인들의 행복이 뭐라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안락이나 쾌감, 돈 가지고 편안하거나 즐겁게 느끼는 걸 여기선 현대인들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했다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막스 뮬러는 또 나왔습니다. 막스 뮬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의 시간적 속성을 부여해. 시간적 속성이 뭘까? 시간적 속성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에다가 시간이라는 성질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시간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막스 밀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니까 1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행복에 대한 현대인의 견해와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문단엔 뭐가 이어질 거예요? 이 문단에는 무엇이 이어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No. 1문단에서 힌트를 주겠죠. 어디 있습니까? 그 힌트가. 그렇죠. 그거죠. 여기 지금 막스 밀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단에서는 지금 이제부터 막스 밀러에 대한 견해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첫째,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는 감각적 향유래요. 향유가 뭐야? 향유고래가 왜 나옵니까 여기? 누리어 가진다는 게 뭐야? 아까 향락적 기억나요? 향락적? 놀고 먹고 하는 거. 향유.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즐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걸 내가 향유한다면 페라리를 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많은 걸 향유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6개월 동안 놀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향유한다면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고, 돈을 향유한다면 돈을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인데 감각적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누린다. 감각이 뭔데? 오감. 그렇지. 뭐 있는데?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됐어요? 5가지 감각. 이걸 향유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 먹고 마시는 거. 됐어요? 입으로 하는 거죠. 이거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자, 이걸 누려 즐기는데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성의 테두리 얻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그냥 먹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행복이라고 했다고요. 먹으면서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먹을 걸 고른다거나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아마. 볼게요.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신체, 몸이 통일체, 하나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몸이 하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통일체래. 체가 뭐야? 체. 몸입니다. 몸체자입니다. 체육할 때 체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향유도 무시할 수 없다. 됐어요? 우리 몸은 생각도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성, 생각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막스밀런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맛있는 거 보고,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냐?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막스밀러의 견해와 아리스토텔레스 견해의 차이가 이해됩니까? 돼요? 막스밀러의 견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차이, 이해돼요? 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했는데, 맥스밀런. 막스밀러는 그러니까 뭘 해야지,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해야지 해서 그 뭐라도가 뭐예요? 감각적 행동이죠. 감각적 행위. 감각적 행위를 하면서 생각하면 더 행복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케이스죠. 예를 들면 내가 감각적 향유를 하는데 내가 차를 타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기쁨을 느껴.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그래서 배기통을 개조를 했어. 소리가 엄청 커. 그럼 타인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달리는 것에 극단적으로 빠졌어. 그래서 새벽에 올림픽대로를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파주까지 달리는데 250km씩 밟고 가는 거야.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찰나적인 것이므로 뭐라고? 찰나.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죠? 짧은 거니까 숏. 찰나적인 것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감각적인 것은 찰나기 때문에 이건 순간적인 것이다. 됐어요? 됐죠? 다음. 둘째,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래요. 첫 번째 뭐였어요? 감각적 향유를 통한 에우다이모니아였죠. 두 번째, 공동체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말이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어쨌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되게 심심해요.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친구들 다?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오케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되게 쉽고 맨날 학교 가는 거 귀찮아 이러죠? 방학 일주일만 해봐요. 어때요? 미치죠? 학교가 나요. 오케이?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이 나왔네요. 아까 시간적 속성을 부여한다고 했었죠. 막스밀러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도 그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고 매력적인 공동체여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니네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지금 공동체가 좋다고 하는 거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아침 7시 반까지 출근이거든요. 학교 등교해야 되거든요. 7시 반이요? 7시 반이요. 중학교 때요. 7시 반에서 지나잖아요.
1분에 한 대씩 맞았어요. 그 선생님들 다 그 이만한 장대 같은 거, 고무 같은 거, 예, 예.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진짜. 단어 같은 거. 선생님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보면요, 평균 점수 기준으로 1점부터 한 대였어요. 1점에 한 대였어요. 1점에 한 대. 떨어지면. 밑으로. 밑으로. 선생님 반에 62대 맞은 애 있었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3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반 애들 다 때렸더니 1600대인가 때렸어요. 1600대인가? 우리 반 애들이 그 수학 선생님이 본인이 수학 시험을 냈는데 수학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고 대부분 1000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그냥 어렵게 만들려면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말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해됐어요? 세 번째,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관조, 아까 뭐랬어요? 조용하고 천천히 쳐다보는 거랬죠?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이거 관조 이거 아닙니다. 관종 아닙니다. 알죠?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조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불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됐어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관조는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입니다. 없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 관조라는 건 영원불변한 진리를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리적 활동을. 그렇죠. 둘 다 해당 없고 무조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오를 가져다준다.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행복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보잖아요. 저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이럴 땐 쉬운 말로 바꿔야 돼요. 내가 아는 말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되게 추상적인 말들은 구체적이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글을 볼 때마다. 알겠죠? 다음,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 이거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죠. 왜요? 영원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불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요. 박태훈. 알겠습니까? 다음, 뮬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그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 뮬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뮬러도 이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 다 좋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까 이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이성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뮬러가 거기에다가 시간적 속성을 부여해서 나온 세 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세 번째 했고, 그리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 요게 세 가지가 되겠죠. 순간적이다, 그러니까 매우 감각적이다. 역사적이다, 영원하다.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인간은 전생에 걸쳐서 요 세 가지를 위해 구현해야 한다고 봤다. 이해됩니까? 됐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택지 골라볼게요. 1번,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어디 있습니까? 맨 위에 극단적, 중용을 잃고, 중용이 뭡니까? 중용. What is 중용? 중용.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용은 뭐냐면 균형을 유지한 채로 가운데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용을 잃었다는 건 균형감을 잃은 거잖아요. 가운데 있지 않고 양쪽으로 옮겨지는 게
중용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극단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또는 그런 것. 맞습니다. 됐어요? 극단적이다. 두 번째, 찰나. 매우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 됐죠? 세 번째, 향락적. 놀고 즐기는. 됐죠? 네 번째, 영리적.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이거 뭡니까? 꾀하지 않는. 이건 비영리적인 거죠. 오케이? 반대입니다, 반대. 미음, 궁극적인,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또는 그런 것.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A와 B에 대한 이야기요. A가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와 B,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A는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극단적 탐닉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 맞죠? 왜요? 극단적 탐닉에 빠지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A 입장에서는 나쁜 거죠, 그렇죠? 극단적 탐닉에 빠지는 건 A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B는 감각적 차원을 넘어선 질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자, B 부분 보시면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이다이모니아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줄 2의 옆에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기요.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됐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C. 3번이요. A와 B는 모두 이성의 발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A는 지금 이게 1, 2, 3이 모두 다 막스 뮬러의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에 모두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출발점에는 모두 다 이성이 있다고.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A는 B와 달리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을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전제한다. 아니죠. A도 정신을 배제한다는 건 이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고요. 5번, B는 A와 달리 시간적 특성에 있어서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성에 의해 규정된다. 자, 정리하면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속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여기 지금 시간적 속성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 나와요? 맨 마지막 문단에? 오, 그렇지. 태훈이 잘했어.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순간성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성은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되는 거고요. 영원성은 관조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 바뀌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맞고요. 3번 윗글을 통해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생은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다 보니 다른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다 먹어버렸다. 너무하죠? 혹시 이런 동생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죠? 보겠습니다. 동생이 케이크를 먹는 행위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행복에 해당하는군. 자,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한다라는 건 케이크 측면에서는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뭐야? 먹혀요. 자, 케이크 측면에서, 케이크를 먹는 측면에서 봤을 때, 케이크 먹는 행위로 봤을 때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동생은? 잘라 먹어야 돼. 그렇죠. 잘라서 같이 먹어야죠. 이겁니다. 근데 동생이 지금 케이크를 먹는 거는 뭐냐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칼로리 어마어마할 텐데. 아이, 칼로리가 왜 나옵니까, 태훈아 지금. 집중하세요. 혼자 먹는 행위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행복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먹은 건 같이 먹는 행위와는 반대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1번 틀리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동생이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면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겠군. 자,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
근데 관조의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 뭐예요? 잠깐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입니까? 관조의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오가 뭡니까? 영원한 영원성이지 않습니까? 영원성. 그러면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케이크 안 먹으면 영원히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지 않는 건 매우 순간적인 감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 심진석? 네. 다음. 동생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 행위는 궁극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 행위. 궁극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럼 여기서 궁극적 행복은 뭘까? 궁극적.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랬습니다. 이 글에서 궁극적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요? 글로 가.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찾아. 궁극적 행복 분명히 나와. 그래. 뭐라고 나와? 그게 어느 파트예요? 그 궁극적이란 말 찾았지? 어디 나와 걔가? 관조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동생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 행위. 이 행위는요, 결국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감각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걸 관조라고 연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4번. 동생이 다른 가족의 몫에 케이크까지 다 먹어버린 행위는 극단적 탐닉에 빠진 것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극단적 탐닉에 빠진 거 아닙니까? 다음. 동생이 다른 가족을 배려하여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면 감각적 향유로서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겠군. 감각적 향유로서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겠군. 자, 다른 가족을 배려하여 케이크를 먹지 않았을 때 감각적 향유. 감각적 향유가 뭔데? 감각적 향유로서의 행복이 뭔데 여기서? 이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케이스인 거죠. 에? 이성의 테두리. 아까 그러니까 막스 밀러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그 감각을 즐기는 것. 됐어요? 근데 가족을 배려해서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감각적 향유로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 향유 할 수 있는 거죠. 먹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없겠군이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2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었던 지문이랑 여기 선택지들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되는 거 해서 한번 쭉 다시 정리하십시오.